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처음 중간고사 끝나고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부터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96페이지를 보면요, 교과서 196페이지입니다. 사회 모습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민지 시계, 식민지 이전에 개항 이후 일본에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 이후부터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여러가지 의식주라든지 또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모습 등등 여러가지로 사회 모습과 문화 등등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96, 7, 8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잘 읽어만 봅시다. 잘 읽어만 보면 되겠습니다. 196, 197, 198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0쪽부터 봅시다. 200쪽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가지 사회적 차별을 받는 직업군이라든지 또 계층이라든지 또 성별적으로 자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적 차별을 누가 받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핵심 용어에 근후의 천도교소년의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봅시다. 먼저 볼 사진은요.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이 한자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혁명입니다. 혁명은 어디서부터? 부엌으로부터. 자,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은데, 자, 여성의 사진이 있고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엌으로부터 일어난대요. 자,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무언가를 바꾸고 혁신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혁명이 그 이전에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정치, 사회, 경제가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이 어떠한 직업이나 정치,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다. 자, 사실은 지금도 남성과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외치며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따지지 말고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러가지 사회 진출도 당연히 못했고 핍박과 또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죠. 남존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성은 미천하다. 너무 많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도 물론 많았죠. 자, 근데 이러한 여성들이 새로운 교육도 받고 자각의식을 느끼면서 남성과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여성도 사회 진출도 활발히 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 내자. 이러한 여성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1920년대 이후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했다.
신교육도 받고 직업도 가지면서 사회 진출을 활발히 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보통 농업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또 가사를 전담하고 이러한 것이 보통의 여성의 역할이었죠. 자,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여성 노동자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당시에 남존 여비의 가부장적 인습이 당연히 존속이 됐었죠. 자, 일제 여성 차별을 법제했어요. 자,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열악하단 말이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발하고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해서 여성인권의 신장과 양성평등을 주장했다. 여성도 인권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여성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양성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성운동단체를 조직해서 여성계모, 많은 여성들이 더욱더 새로운 교육을 받고 깨우치고 하면서 여성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에서 여성계모 또 여성차별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운동단체가 조직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근우회의죠. 자, 사실은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수업 나갈 때 여기서 이야기했었는데 근우회라고 있습니다. 근우회. 바로 신간회의 여성자매단체. 자, 신간회가 있으면 그 신간회에 협력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여성단체인데요. 1927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여성 인사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것은 좌익과 우익, 모든 진영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다수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강령 보시면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바로 교과서 200쪽에 옆에 사료토토 근우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을 철폐하라.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라.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자, 조혼이 뭡니까? 일찍 결혼하는 거죠. 아주 어릴 때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게 뭐냐면 보통 돈을 받고, 남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딸이나 가족, 여성을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파는 것 같이 이런 게 성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근우의 행동 강령 잘 발표 쳐놓고 알아두신 다음에 이런 게 사료로 나오면 이것은 근우회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까? 자, 활동은 뭐냐? 국내와 도쿄, 간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도쿄나 간도, 외국에 수십 개의 지회를 조직을 해서 지점을 조직해서 강연회,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강연회, 부인 강좌, 야학 등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뭐냐면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알고, 자, 여성들이 새로운 것을 알고 지식을 얻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강연, 강좌 이런 것들을 했고, 야학, 낮에는 바쁘거나 뭐 일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알려주는 야학을 실시하는 것이죠. 다 여성 계몽을 위한 것이죠. 자, 201페이지 보면요. 아이에서 어린이로 소년운동이 일어나다.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죠? 어린이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자, 근데 뭐 다 어린이날이나 어린이의 다 추억은 있죠. 어린이날. 저도 선생님도 어린이날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뭐였죠? 풍선 불고 뭐 과자 뭐 무슨 행사 가서 과자 같은 거 상품 받고 막 이렇게 했던 어린이날 행사에 갔던 거 기억이 나네요.
어린이날 행사가 맞겠죠?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어린이날 봅시다. 자, 어린이의 열악한 지위.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존중이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회도 적고 아동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글자도 모르고 공장 취업 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부족했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일하면서 받는 거는 되게 적게 받고 낮은 임금, 교육 기회도. 자, 그래서 천도교 종교 알죠? 천도교 동양에서 발전한 천도교. 자, 천도교에 안에 소년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회가 기반이 돼가지고 어린이 소년운동이 있었는데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 다 아시죠? 소파 방정환의 활약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했다. 어린이날. 자,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천도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가 누굽니까? 3.1운동에도 참여했던 33인 중에 한 명인 손병희가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인데 그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가 바로 방정환입니다. 천도교의 밀접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천도교를 기반으로 이렇게 소년운동을 했고요.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를 간행했다. 그리고 소년운동이 확산이 돼서 조선소년연합회라는 것이 1927년 조직되었다. 소년을 위한 운동을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려 했던 그런 운동이 일제에는 민족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탄압을 했다. 중일전쟁 이후 완전히 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순수한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이 같은데 우리 조선인들이 이런 것들로 결집이 되고 모이는 것을 일제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탄압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잡지 어린이의 모습이고요. 자, 형평운동이 있네요. 형평운동. 형평이라는 건 형평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균형이 맞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평등해야 될까? 자, 갑오개혁 이후에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대가 계속됐다. 자, 여러분, 여기는 백정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건데, 백정이 뭘까요? 그래요. 백정은 바로 조선시대에 돼지, 소를 잡고 죽이고 도축하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백정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 굉장한 천민으로 생각하고 천민으로 취급했죠. 말도 섞지 못하는 그런 아주 하층 계급, 천한 사람이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갑오개혁,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조선에서의 신분제는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반, 평민, 노비, 천민 이러한 계급이 사라졌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야, 이제 신분 없어, 양반이고 평민이고 노예고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던 게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 1000년, 2000년 넘게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를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양반인데 원래 내 밑에 노비, 머슴, 하인이었어. 근데 원래는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데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막 하고 이 양반 입장에서 그 당시 양반 입장에서는 갑오개혁 이후에도 법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백정에 대한, 천민에 대한 차별이나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남아있었던 것이고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은 법적으로 이제 신분도 없고 자신들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차별을 받으니까 불만이 나는 거죠. 어떠한 차별을 받았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호적 알죠? 호적이라고 하는 건 모를 수도 있겠네. 지금의 주민등록등본 우리 이름하고 주소하고 막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 이런 등본이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걸 호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적에 붉은점으로 백정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백정이면 등본 딱 붉은 점을 찍어가지고 누구나 딱 이 사람 백정이구나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떠한 차별을 받았냐면 이러한 당연히 신분상의 붉은 점으로 표시가 되면서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신분증을 내거나 또는 뭐 학교 입학하거나 그런 것도 거부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 201페이지에 사흘토토부터 한번 볼까요? 조선 형평사 취지문이라고. 자, 이렇게 백정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조선 형평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진주에서, 경남 진주에서. 자,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료톡톡 조선 형평사 취지문.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직업에 구별이 있다고 한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만이 아니다. 당시에 이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울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형평사 창립에 대해서 형평운동을 해왔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당시 형평운동을 홍보하는 포스터. 형평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 202페이지 민족 문화를 지키는 노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문화를 지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식민사관, 민족주의사, 사회경제사, 실증사, 조선학회, 야학.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비교보는 핵심 영어. 일제 식민사관을 날조하다. 자, 200페이지 보면요. 식민사관은 식민지배를 하면서 역사를 자기네들 입맛대로다가 쓰는 겁니다. 일본이. 목적 뭡니까? 한국 광정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여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조선 너희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마땅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날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식민사관 한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율적 주체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야. 조선 너희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너희들은 하는 것도 없고 발전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해.
그것을 역사적으로 자기들은 증명한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 애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타율성론. 타율이 뭡니까? 자, 자율, 타율이죠. 자율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타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남의 강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의 역사는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세에 의해서 중국에서 뭐가 넘어오고 일본에서 뭐가 넘어오고 중국이나 일본의 도움으로 인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타율성론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정체성론은 뭐냐? 정체가 뭡니까? 멈춰있다는 것이죠.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 정체라고 하죠. 자, 그것처럼 역사가 정체에 있다. 멈춰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한 게 아니라 멈춰있다. 어디서? 고대에 고대. 한국 사회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여 스스로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로 발전 불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중세 봉건 사회가 뭐냐면 이게 다 막스와 엥겔스의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뭐냐면 이 막스와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단계를 나눴어요. 뭐냐? 첫 번째 보이나? 고대 노예제. 그 이전에 처음에 이제 원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여러분 좀 들으세요. 알겠죠? 원시 공산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대 노예제, 세 번째 중세 봉건제, 그 다음이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사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처음에 원시 공산제, 원시인들이 다 같이 먹이 잡고 같이 사냥하고 해서 먹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원시 공산제에 대한 겁니다. 그런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뭐가 됐냐?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됐다는 거야. 국가가 만들어지고 신분이 나눠지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노예가 있으면서 그 노예를 부렸던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고 그 고대 노예제 사회를 다음 단계 발전한 게 바로 중세 봉건제. 봉건이라는 말 압니까 여러분들? 유럽과 일본의 봉건제가 있었죠. 뭐 중국 고대에도 있었고 뭐냐? 지방 영주와 왕, 중간의 왕과 국가의 왕과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왕은 지방 영주에게 땅을 주고 지방 영주는 왕에게 군사력을 내는 계약관계, 쌍부적 계약관계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걸 봉건주의라고 하거든요. 계약관계를. 왕과 신하 영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성립. 이걸 중세 봉건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일본에서도 이런 봉건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근대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 자본주의 사회가 나중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발전할 것을 예견한 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왕하고 신하, 노예만 있었을 뿐이지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봉건주의가 있던 적이 없으니까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고 영주 그런 게 없으니까 너희는 항상 고대사회에 멈춰있다, 정체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 고대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 나중에는 이것이 조선사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조선사, 조선의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시켜가지고 조선사 37권을 만든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주로 주장하는 게 뭐 임나 일본 부서라든지, 그죠?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했다. 뭐 임나 일본 부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과 날조를 보고 이런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자들,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민족주의사, 우리 자주적인 역사를 연구하고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을 했다. 학문연구죠. 대표적으로 박은식이라는 분께서 조선 국혼을 강조해서 한국통소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다. 조선 국혼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에 자료 1번, 자료 2번, 자료 3번 있습니다. 자료 2번, 자료 1번은 식민사관에 관한 이야기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옆에 붙여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 민족주의사,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신, 국가의 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만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을 잃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국혼이라고 하는 것,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배워야만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박은식 선생, 조선 국혼입니다. 자, 한국 통사. 통 뭡니까? 통증할 때 그 통자예요. 아플 통자. 한국의 아픈 역사를 썼다는 겁니다.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 때부터 대한제국이 망하기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판할 점들, 잘못된 것들, 사회에 안 좋은 것들을 한국의 아픈 역사라고 해서 한국 통사라고 하는 책에 서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지열사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쓴 책이 한국 독립운동지열사죠. 자, 그리고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 중심의 자주적인 역사관을 수립하는 걸 강조해가지고요.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다. 조선 상고사, 옛날 조선사 연구총, 고대,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런 고대 사회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자주적인 역사관,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역사를 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때 우리의 민족의식, 또 우리 일제 지배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그런 위인전 같은 걸로 이제 써가지고 저술을 하시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연개소문전 이러한 책들을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쓰시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으로 정인보, 문일평, 안재원. 자, 이런 분들이 30년대 중반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데 조선학 운동이냐면 뭐냐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 알죠? 목민심서, 여우당전서, 흠음신서 이러한 여러가지 책들 6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하시고 수원화성 배달이든 건설하시고 대단한 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그러한 연구나 학문을 이어받고 전개해 나가자는 운동이 바로 조선학 운동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시고요. 자, 오른쪽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봅시다. 203페이지입니다. 식민사관 극복에 나선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타율성론, 정체성론들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사학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러한 사회경제사학이 나왔다는 건데, 사회경제사학은 뭐냐? 자,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물사관 이런 것도 얘기하면 다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역사의 발전을 물질을 기반으로, 물질에 의해서, 객관적인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사관이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물질과 부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요. 옛날엔 노예가 생산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생산력이 높잖아요. 그런 노예, 생산 수단을 노예로 보고 그 노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나 파워가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물건을 만드는 기계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과 힘이 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런 사회와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하부 구조인 생산 수단을 누가 상부 위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구조와 사회의 이런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관이 유물사관이야. 그런 유물사관,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백남훈이 조선 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가지고 조선 사회가 어떠한 경제생활, 어떠한 사회생활 했는지를 저술한 것입니다. 자, 보면요. 그래서 한국사도,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발전하였음을 주장했다.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론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백남훈이라는 분이 조선 사회경제에서 조선의 사회와 경제를 말했는데, 조선의 사회경제를 보니 고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상거래도 활발해졌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물건을 살고 파는 시장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층도 많이 형성이 되고, 거래라든지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본주의 단계, 월급을 받고 직장 일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모습이 조선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증사학은 뭐냐면요, 실제 증거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냐면 객관적인 거, 역사가가 나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증거가 있는 것만 딱 쓰라.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역사에 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실증주의 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 실증주의 사학의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조직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문헌고증, 그러니까 옛날에 전해들어오는 기록이나 사료 이런 것들을 살펴와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요, 조선어학회 한글을 지키다입니다. 자, 조선어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회가 1921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한글은 날, 뭐 이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각야날, 그리고 잡지 한글이라는 것을 간행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발전한 것이죠. 최원백, 이국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조선어 학회에 있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에 주력했다. 하지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완료하지 못하고 일제가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고 구속시켰다.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모함을 통해서 이 조선어 학회를 탄압했다.
여러분들이 그거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국 말주법 통일한 표준어 및 외래 포입던 대장했다 이런 것들 또 우리말 큰 사전 패턴에 줄여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언론활동과 교육운동 펼치다. 뭐 이거는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1운동 이후에 신문과 잡지가 간행이 됐고 일본의 민족분열통치, 문화통치 시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만들어지는 것을 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상이 이러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전파되고 문화가 발전되었다. 자, 일제 식민지 우민화 교육. 말하자면 일제가 우리 조선인들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민화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우민화 교육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교육, 사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학회도 만들어서 각지에 여러가지 사립학교가 꽤 있었습니다. 개량한 서당이라든지 야학 등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고 봅시다. 205페이지에 종교계 민족운동에 나서다입니다. 자, 대종교, 천도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있네요. 자, 대종교는 뭐냐? 단군신앙. 지금도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단군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중앙기구를 만주로 이동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이러한 단체가 노력을 했다가 만주로 그 일제 탄압을 피해서 만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무장투쟁했다.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투쟁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천도교 제2의 독립선언 운동을 계획했다. 천도교 신자들이 항상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자, 3.1운동도 그렇고 1920년에 60만세운동도 천도교 신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자, 개벽이라든지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국민 계몽을 위해서요. 자, 불교 만해 한용우라는 사람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님의 침묵이죠. 님의 침묵 아시죠 여러분들? 한용운. 자, 205페이지에 사진 있죠? 왼쪽에 만해 한용운. 불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당시에 일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일본 스님들이 조선의 불교를 지배하려고 거의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본 불교 신자들 또는 일본의 불교 종파 불교 안에서 종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파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고 우리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 불교 유신회라는 것을 조직했다. 알아두시고요. 자, 개신교 기독교죠? 교육 우려 사업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실시했다. 뭐 개신교 처음에 우리 서양식 병원이 우리 한반도 내 우리나라 안에 만들어진 것도 바로 선교사가 와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료라든지 교육 학교도 많이 졌죠.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들도 많이 선교사들 와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다가 주기철 목사께서 돌아가시는 순교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천주교는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을 했었고 의민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했다. 자, 대전교도 무장투쟁을 위해서 중강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천주교는 의민단을 조직했다. 무장투쟁.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자, 원불교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창시해가지고 허례 폐지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아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뭐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제사라든지 뭐 옷 입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다 너무 격식에만 치중해서 실제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들은 다 폐지하자. 뭐 이런 것들 근검 절약하고 협동 단결 등 뭐 세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근검 절약하고 협동해가지고 새롭게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러한 운동인 것이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가 항상
조금 길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40분 내로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40분 정도로 강의를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더 질 높은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